1장. 낯선 초대. 가을 아침이 깊어가는 충남의 작은 마을에서 박영희는 홀로 살고 있었다. 65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다. 새벽이면 마당에 핀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자란 배추와 물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때 묻은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걸을 때면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요즘은 밭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많아졌다. 대신 마을 노인회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서예반에서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시간이 좋았다. 먹물이 한지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의 삶이 천천히 깊어지는 것 같았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글씨를 쓰다가 가끔 웃음이 터져 나올 때면 혼자 사는 적막함이 잠시나마 잊혀졌다. 그런 평온한 가을날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던 영희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 준호였다. 39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준호의 말을 들으니 사정이 있었다. 회사 출장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집에 돌아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며느리 지연이 혼자서 갓난아기를 돌보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잠시라도 서울까지 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었다. 영희의 마음은 즉시 움직였다. 손자를 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 작은 얼굴이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했고 며느리가 혼자서 아기를 돌보며 얼마나 지쳐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영희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내고 마루에 놓아둔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텃밭에서 갓 딴 배추도 몇 포기 골라서 넣었다. 며느리가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짐을 싸면서 영희의 마음은 설렜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가서 도우면 젊은 집안이 훨씬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도 거들고 며느리에게는 푸른 휴식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기차표를 사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빛으로 물든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손자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 따뜻한 무게와 은은한 전내가 벌써부터 그리워졌다. 오랜만에 큰아들 집에 가는 길이었다.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사랑받는 할머니인지 확신하고 있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2장. 규칙의 벽.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탈 때까지 영희의 마음은 들떠 있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고 나왔다. 36의 지연은 언제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카락한 올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예의 바른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느껴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와본 집이지만 올 때마다 낯설음을 느꼈다. 아직 신혼집 같은 깔끔함이 남아 있었고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크고 작은 액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소파 위의 쿠션들도 각도까지 맞춰져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기와 관련된 각종 용품들이었다. 영희가 준호를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물건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젖병을 소독하는 기계, 아기의 체온을 재는 전자체온계, 심지어 아기가 얼마나 잤는지 기록하는 앱이 깔린 태블릿까지 있었다. 부엌 벽에는 하얀 보드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빽빽한 글씨로 여러 가지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모유 수유는 3시간마다 정확히, 낮잠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목욕은 저녁 7시에, 체온 체크는 하루에 3번. 영희는 그 보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이 아이를 키울 때는 아기가 배고파하면 젖을 주고, 졸려하면 재우고, 더러워지면 씻겨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복잡한 규칙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손자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은 그래도 달콤했다. 2달 된 아기는 영희의 품에서 조그맣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부드러운 솜털 같은 머리카락과 조그만 주먹을 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아기를 살살 흔들어 주었다. 그때 지연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기를 너무 많이 흔들지 말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첫날부터 영희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고 빨래를 개키고 바닥을 닦았다. 지연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는 조용히 물러서서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무언가 어긋나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금 양이 너무 많다고 했고, 빨래를 갤 때는 아기 옷은 따로 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아기가 잠들어 있을 때 이불을 살짝 덮어주려고 하면 요즘은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지 않는다며 조용히 말렸다. 영희는 점점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아기가 울 때였다. 영희의 본능은 즉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었다. 6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먼저 시간을 확인했다. 아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젖을 먹었는지, 기저귀는 언제 갈았는지, 낮잠은 충분히 잤는지 체크한 후에야 아기를 달랬다. 심지어 아기가 울어도 일정 시간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인 육아법이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영희는 홀로 아기를 돌보게 되었다.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을 때 영희는 자연스럽게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기는 금세 조용해졌고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연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기를 너무 빨리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며 앞으로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영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 집이지만 왠지 모르게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들이 모두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지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꼼꼼하고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영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향 마을의 고요한 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다. 영희는 문득 자신의 작은 집이 그리워졌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누구도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다. 3장 결정적 순간. 사흘째 아침이 밝았을 때 영희는 이미 지쳐 있었다. 밤새 몇 번이고 깨어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깊이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서 자는 것도 허리와 어깨를 아프게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도움이 되려고 온 것인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인지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영희는 지연의 눈치를 살폈다. 밥을 몇 그릇 지어야 할지, 반찬은 어떤 것을 내야 할지 물어보는 자신이 어색했다. 예전에는 집안의 큰어른으로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결정했는데 이제는 모든 일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속에서 영희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날씨는 더욱 무더워졌다. 9월 말이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기가 있는 방은 온도를 너무 낮추면 안 된다며 지연이 조절하고 있었다. 영희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참았다. 아기를 위한 일이니까. 그런데 오후 3시쯤 아기가 갑자기 평소보다 심하게 보채기 시작했다. 보통의 칭얼거림과는 다른 종류의 울음이었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지연은 체온계를 가져와 재어보았지만 열은 없었다. 하지만 아기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에 막힌 듯 답답해 보였다. 영희는 오랜 경험으로 직감했다. 아기에게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망설임 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창을 활짝 열었다. 바깥의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아기는 조금씩 숨을 편히 쉬기 시작했고 울음도 잦아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연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창문을 다시 닫아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아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며 갑자기 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아기가 아프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말은 영희의 가슴을 화살처럼 관통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박혔다. 자신은 손자가 답답해 보여서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해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인가. 더욱 아픈 것은 지연의 말 속에 담긴 불신이었다. 마치 영희가 아기를 아프게 만들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도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지연은 이미 아기를 안고 방의 온도를 다시 조절하느라 바빴다. 영희는 그저 구석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더욱 어색했다. 지연은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영희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반찬을 덜어줄 때도 눈치를 보게 되었다. 자신이 뭘 해도 혹시 틀린 방식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다. 영희는 거실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여기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아들은 출장으로 없고 며느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자신은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만 늘어난다. 걸어 다닐 때도 조심스럽고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조심스러웠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고향 마을에서는 이 시간이면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는데 여기서는 차 소리와 낯선 기계음들이 정막을 갈랐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영희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사장, 말없는 선택. 새벽 5시, 영희는 조용히 눈을 떴다. 평생의 습관대로 동틀 무렵에 깨어나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실 바닥에 깔린 요 위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결심이 선 것이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사흘 동안 품고 있던 생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의지로 굳어진 순간이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영희는 주변을 살폈다. 집안은 고요했다. 지영과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영희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이며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좋은 엄마였다. 다만 그 방식이 영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을 뿐이다. 영희는 자신의 경험과 사랑으로 손자를 돌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성스럽게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향에서 정성껏 골라온 사과와 배, 텃밭에서 갓 딴 배추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마도 농약이 걱정되거나 세척 방법이 다르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영희는 그 과일들을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영희는 잠시 손자가 잠들어 있는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랑하는 손자를 두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서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며느리에게 남길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다. 길고 복잡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간단 명료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써내려갔다. 아이를 잘 키우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간다는 말을 남겼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들에게 미안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여기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흘 동안 충분히 깨달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을 뿐이었다.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높다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이 빼곡하게 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이웃과 정을 나누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삭막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선택이니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영희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기사에게 서울역으로 가달라고 말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들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시내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벌써부터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편의점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 무슨 말을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기차에 몸을 맡기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영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논과 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친숙한 풍경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 아직은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다. 며칠 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출장에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집을 나왔는지 물어왔다.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해했다.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신은 괜찮다고, 다만 앞으로는 젊은 부부가 알아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며느리 탓을 하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통화를 마치고 영희는 마당으로 나갔다. 코스모스는 더 높이 자랐고 텃밭의 배추는 더욱 싱싱해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곳 말이다. 5장 나만의 자리.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다. 영희는 다시 자신의 일상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텃밭을 돌보며 노인회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하루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사이 가을은 더욱 깊어져서 단풍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영희가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일찍 돌아왔다는 이야기였다. 시골 마을의 소문은 언제나 빨랐고 때로는 사실보다 과장되어 전해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박대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며 혀를 찼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다. 추석이 지나고 열린 작은 모임에서 시누이뻘 되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느냐고, 손자를 보러 간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목소리였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의 버릇없음을 한탄했다. 하지만 영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기만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며느리를 비난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했을 뿐이었다. 그것을 남들이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영희는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예민하게 군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집이 그리워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의 방식이 있고 자신은 그것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친척들은 영희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쌀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이 애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가며 남의 집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영희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갔다. 노인회관에서 서예반뿐만 아니라 합창반에도 등록했다. 목소리는 예전만 못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옛 가요를 부르는 시간이 즐거웠다. 특히 고향의 봄을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자리에 대한 애틋함이 노랫소리에 스며들었다. 또한 영희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된장을 만들고
계절마다 돌아오는 농사일을 함께 나누었다. 이런 일들을 할 때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환영받는 곳이었다. 저녁이면 영희는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손자 사진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 저장된 몇 장의 사진들이었다. 아기의 얼굴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다. 지연이 가끔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아마도 준호의 부탁이었을 것이다. 영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있었다. 준호가 먼저 걸어와서 안부를 묻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었다. 영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을 느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정말로 괜찮았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겨울이 되어서야 영희는 서울에 다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룻밤만 머물기로 했다. 손자의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지연은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였고 영희도 편안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돌잔치 자리에서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영희는 가슴이 벅찼다. 아이는 훨씬 단단해져 있었고 영희를 보고 활짝 웃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벌거벗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을씨년스럽지 않았다. 봄이 되면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날 것을 알고 있는 나무들처럼 영희도 자신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고향집 방에서 영희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은빛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나 가로등과는 다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영희는 그 빛 속에서 깊은 평안을 느꼈다. 이제는 확신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손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에게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